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화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화주의가요, 이제 국가단원과 시민단원에 동시에 나오는데요. 국가단원에서 이제 어떤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인가, 그리고 이 국가는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공화주의 나름의 입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움으로써 뭐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은 뭐 사회계약론 이런 식의 다른 국가관들하고 공화주의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요. 동시에 시민단원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대립구도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 존 롤스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정의론이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논쟁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주의자들하고 논쟁하게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정치적 자유주의를 쓰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그런 대립구도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다. 뭐 중간 과정에 나와 있는 뭐 자유지상주의나 공동체주의 내용들은 빠져 있지만은 자, 이 내용들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건데 어쨌든 이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화주의를 일관성 있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화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개념을 딱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주인이 간섭하지 않는 부유한 노예 신분으로 살기 대 한미한 집에서 자유인 신분으로 살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인이 있긴 한데 간섭을 안 해요. 그리고 돈이 많은 그런 그 노예입니다. 이거랑 썩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집에서 자유인이라는 신분으로 살기. 여러분이라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자, 우리 공화주의는요. 2번을 고를 거예요. 1번이 아무리 돈이 많고 간섭을 안 당하고 2번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1번은요. 2번의 이 자유인이라는 이 신분을 넘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자유인 신분을 택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은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에요. 영어 이름이 Republic of Korea잖아요. 국가 이름에서부터 이미 공화국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다기를 공고히 하고 뚝뚝뚝뚝쭉 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의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이 정립이 되는데 이제 1987년에 또 이제 그런 개정이 있었죠. 87년 체제를 살고 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요 공화국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물론 정치 사상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공화주의를 배우는 이유는 뭐다? 대한민국이 공화국이라서 배우는 거죠. 자 우리가 공화주의를 배우는 이유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공화국이란 게 뭐냐, 공화주의라는 것이 뭐냐에서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공화주의 리퍼블리카니즘이다라는 것보다 공화 제도를 주장하거나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 이게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거든요. 공화 제도가 뭐냐면요. 자, 중국의 그 옛날에 그 주나라 려왕이라고 해가지고 걸주 유려 이제 고대 중국의 4대 폭군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인데 폭정을 일삼습니다. 백성들 못 살게 굴어요.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쫓아내고 대신에 왕 대신에 집정하던 시기, 왕이 없었던 시기를 공화라고 불렀고 그래서 지금 왕 없이 정치가 이루어진 제도를 공화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라틴어 봅시다. 레스 푸블리카, 공공의 것, 공적 공간. 그러니까 영어의 리퍼블릭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리퍼블릭은 뭐다? 공공의 국가, 공적인 국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이 국가는 누구의 거다? 특정인, 왕의 것이 아니라요.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 국가 정치, 이 공동체 소속이 되어 있는 구성원들 모두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공화국의 의미가 되겠네요. 특정인을 위한 사적인 자의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거. 이 자의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나올 것인데 기억해 두시고 자, 군주국, 뭐 왕국, 제국과는 대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화주의는 어떤 의미다? 공화국의 공동선에 참여하는 시민적 자유와 덕이 있는 삶을 강조하는 사상이다라고도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식의 정의에 공화주의의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지요. 자, 한번 다른 나라 헌법하고 비교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공화국이었잖아요. 공화국이 아닌 나라. 자,
그 제가 영국 걸 가져와 볼까 했는데 영국은 불문헌법, 그러니까 불문법의 그런 기초가 되는 국가라서 없고 타이 왕국의 헌법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1장 1조. 태국은 분할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왕국이다. 정체성이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6조. 국왕폐하께서는 존엄한 지위에 있으시며 어떠한 사람도 모독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왕폐하를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 자, 그 태국에서는 그 왕국으로서의 태국이 그 왕의 권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태국에서 왕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을 한다? 이거 잡혀가는 겁니다.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할 것 없이 잡혀가기 때문에 태국 여행 가서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그죠? 자, 국왕폐하께서는 불교도이며 종교의 수호자이시다. 이보다 공화주의와 다른 또 이제 왕국, 왕실의 종교인 이 불교가 태국의 공식 종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불교 아닌 사람이 태국으로 여행 간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불교 국가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왕국과 비교되는 특정인에 의한 통치와 비교되는 이 공화국으로서 이 공화주의, 이 공화주의라는 것은요, 플라톤의 국가에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상적인 출발점으로서 플라톤의 국가, 이게 원래 폴리테이아거든요. 폴리스, 도시국가에서의 그 정치를 이야기한 책인데, 자, 영어 버전으로는 리퍼블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폴리테이아라는 말을 안 쓰고 그 리퍼블릭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이거는 너무 비약해서 번역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리퍼블릭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에서 온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전에 플라톤의 국가와 이제 플라톤의 국가가 그거와 관계없이 폴리스 얘기하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나? 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막상 들여다보면요.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통치 계급은요. 이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가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쓰는 것, 이것은 통치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고요. 마치 의사가 의술을 행하는 것은 의술 자체는 본질적으로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정치, 술도 물론 이 국가를 좋게 만들어서 나도 겸사겸사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은 통치자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이다. 국가는 누구의 것이다? 모두의 것이 되는 겁니다. 통치 계급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 계급은 뭐다? 사유재산이 불가능하죠? 라고 얘기했던 플라톤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폴리틱스. 자, 이게 현대적으로는 시민적 공화주의다 혹은 공동체주의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뭐 국가의 자연 발생설 얘기했었고, 이 폴리스에서의 자기 실현과 행복을 얘기했었죠. 자, 인간의 행복은 이런 폴리스, 이 국가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오로지 인간의 행복은 이 국가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 국가 공동체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화주의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국가, 뭐다? 고대 로마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 중에서도, 자, 로마가 원래 그 세 가지 시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뭐다? 왕국의 시기. 그 다음이 뭐다? 공화국의 시기. 그 다음이 뭐다? 황제의 시기, 제국의 시기가 되겠죠. 자, 로마는요, 처음에 왕국이었어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이 두 건국 그 위인으로 이제 떠받들여진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형제가 그 늑대 젖을 먹으면서 컸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시의 이런 그 늑대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이제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그런 상징 이야기가 나와 있죠. 어쨌든 로마 왕국이었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에트루리아의 왕정이 다스리다가 폭정을 저질러서 왕정이 전복됐다고 해요. 이제 그 브루투스란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전복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왕국이 무너진 이후에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섬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같이 우리의 국가를 만들자. 공화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였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 공화국은 뭐다? SQPR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세나투스, 이제 원로원, 그리고 이제 퍼플루스, 자, 로마누스, 그러니까 로마의 인민들, 그리고 원로원이 되겠죠. 로마는 누구의 것이다? 원로원이 뭐냐면요, 그 일종의 그 귀족, 소수 귀족들의 회의체예요. 소수 귀족만을 위한 로마다? 아닙니다. 반대로 평민들이 있죠.
평민들만을 위한 로마다? 아닙니다. 귀족들을 위한 로마이기도 하면서 평민들을 위한 로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대 로마, 그 공화국 로마의 정치 체계를 이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귀족의 기관인 원로원, 그리고 그 평민의 기관인 민회, 이제 민회에서도 이제 호민관 선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강력한 이제 그 추진력 있는 통치자로서의 이제 집정관을 또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한쪽이 권력을 크게 가지고 나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을 때는 독재관이라고 해서 뽑을 수가 있긴 한데, 이 독재관은 임기가 6개월이라고 해요. 뭐 어느 책에서는 독재관이 2명이라고도 하고, 뭐 어느 책에서는 독재관이 1명이라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독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그 이후 먼 미래 일이죠. 황제의 정치를 막 흠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본인은 책을 더 깊게 봤다. 로마의 독재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누군가 독재해서 잠깐 혼란 수습할 수 있어야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 독재관은 임기가 6개월이라는 거, 평생 독재하려는 독재자들과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로마에 관광 가시면은 또 이제 포rum 로마눔, 로마 공화 정치의 중심이 여기였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참 이제 이 이탈리아란 나라가 옛날 그 로마 공화국과 로마 제국의 그런 흔적들이 참 관광 요소로 참 많이 쓰이고 있죠, 그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마 공화국이 공화국으로서의 국가의 기능을 잘 하다 보니까 공화국의 그런 확장, 영토가 아주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자,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이제 그리고 이베리아,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이죠. 그리고 이제 뭐 게르마니아의 그 아래 지방까지,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그리고 터키, 즉 당시 소아시아 터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제 뭐 시리아라든지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집트까지 광범위한 영토를 점거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공화국으로서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로마 공화국을 흠모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나 이 공화국의 로마는요, 흔들리게 됩니다. 자영농이 몰락해요. 자영농이 뭐다? 내 땅을 가진 농부. 농부인데 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뭐 농부가 당연히 내 땅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 뭐 예를 들어 흉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인 혼란이라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농민이 빚을 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너의 땅을 담보로 하자. 근데 못 갚아요? 그럼 땅은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부자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농사는 계속 지어야 되니까 땅의 주인은 부자, 귀족들에게 넘어가고, 자영농이었던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땅의 주인의, 자, 내 땅이었던 그 땅이 주인의, 다른 주인의 땅이 되고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정 부분의 소산을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식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자영농의 몰락이 비단 로마에서만 있던 일은 아니고요. 왜 한국사 같은 거 공부하시면은 그 뭐 고려가 뭐 망한다든지, 고려는 뭐 전쟁 요소도 되게 많았지만 조선이 만약에 조선이 뭐 조선 후기 가면서 무너진다든지 그런 거 보시면은 이 자영농의 몰락이 참 무관하지가 않고, 실제로 이 나라가 그 개발도상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토지법, 농지법 개혁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 뭐 주변적인 얘기는 이제 걷어놓고, 자, 그라쿠스 형제의 그런 개혁, 농지법을 실제로 추진했죠. 그러나 실패, 암살당하고요. 혼합정이 이상이 흔들리고 귀족정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로마가 됩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점점 집중이 되려고 해요. 귀족들 간의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내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흔들리는 로마를 지키고자 했던 그 공화주의자가 바로 누구였다? 뭐 여러 공화주의자들이 있었지만은 뭐 그중에 특히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의 정치인이 되겠고요. 저술가로서도 유명해가지고 그 뭐 의무론이라든지 뭐 국가론 뭐 이런 식의 책들을 썼던 사람이 되겠네요.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당시 로마의 그 장명법이, 그 귀족들은 이제 이 세 개의 단어를 써가지고 장명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 카틸리나를 비난하는 키케로, 이 그림이 참 유명하죠. 그런데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결국에 시대의 흐름, 공화국 로마가 제국 로마로 바뀌는 것을
끝끝내 막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그 유명한 인물 바로 카이사르가 되겠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이제 갈리아 정복을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전과가 있고, 이 전과라는 게 나쁜 그 전과가 아니라 전쟁에서의 성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의 전쟁 영웅이에요. 이 개선 장군인데 이제 워낙 인기가 높아지고 군인들의 지지가 아주 이제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 귀족들이 견제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일들이 있어가지고 종신 독재관, 최고 사령관, 임페라토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카이사르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거 공화국 무너지는 거 아니야? 경계했던 사람들 바로 이제 브루투스를 비롯한 사람들이 로마 이제 바로 이 한복판에서 이제 암살하게 되는 것이죠. 찔러버리는 것이죠. 자, 이미 카이사르 죽었으니까 황제 뭐 이거 안 하겠네? 아닙니다. 이후에도 또 다른 삼두 정치가 등장하고 또 이제 권력 암투가 벌어져서 결국에 누가 이제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또 이제 후계자로서 아우구스투스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의 제국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것이 제국의 모습이든 공화국의 모습이든 로마를 이제 표방하는 그런 이들이 되게 많다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러시아도 우리도 로마다 아니면 뭐 신성 로마 제국도 이름부터 우리가 로마다 뭐 그게 지금의 독일 땅이든 지금의 러시아 땅이든 뭐 지금의 뭐 어디 땅이든지 간에 우리도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다 이런 식의 꿈을 꾸미는 이들이 많은 것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로마 제국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흠모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 로마식 격려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이 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도 공화국 로마의 모습을 따라가 보자라고 했었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화국을 추구한 사상가들 키케로 자 국가론과 의무론의 그런 내용도 나와 있죠. 마키아벨리 이탈리아 당시에 그 혼란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몽테스키에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사상가들이 있죠. 뭐 한나 아렌트라든지 이제 뭐 토마스 페인 그리고 장 자크 루소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알렉시 디 토크빌 등등의 이런 인물들이 있겠습니다.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도시국가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지금처럼 장화 모양으로 통일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뭐 예를 들어 밀라노, 뭐 토리노, 뭐 베네치아, 뭐 피사, 뭐 이런 식으로, 피렌체 이런 식으로 도시국가별로 쪼개져 있었고요. 그러면서 뭐 외국에서 막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뭐 저기 뭐 중동에서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대 로마의 공화주의를 계승해가지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었죠. 자, 분명히 이 사회에 갈등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다. 갈등은 있는데 이건 현실인데 이 공화주의를 통해서 갈등을 최적화하자. 갈등의 그 에너지를 오히려 그 소용돌이를 국가의 활력으로 전환시키자라고 했었던 활력의 공화주의를 주장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사 논구란 책이 그 공화주의 책으로 유명하고요. 대중들에게는 군주론이라는 책으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이 그 군주가 정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책이면서도 사실 그의 의도 이게 마키아벨리즘이 굉장히 냉혹한 정치를 얘기하는 책으로 그런 이제 사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의 공화주의적인 본뜻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들 많이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 장자크 루소 에밀이라고 하는 교육서를 썼고요. 그리고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인간이 왜 이렇게 불평등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런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다시 하자. 사회계약론을 제시하는데 이 사회계약론에서 공화국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화국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루소 이후 시기에 루소가 언제 죽었죠? 1778년이잖아요. 1789년 1789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몇 년 뒤에 이제 루이 카페, 자 루이 14세를 죽이는 이제 처형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프랑스 혁명 왜 일어났다? 자유평등 박애를 위해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신분제 폐지, 민주주의 이런 거 하려고 프랑스 혁명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혼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자, 알렉시 드 토크빌 자, 1805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죽었네요. 이 사람 활동하던 시기 뭐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집권하고 나폴레옹 이후에 다시 왕정이 복고되고 또다시 이제 공화정이 막 이런 식의 혼란들이 막 있었던 그런 프랑스의 시기였죠. 자, 특수주의와 편협한 개인주의를 제어할 자유가 부재하다. 진짜 자유는 뭘까? 자율 정신 및 시민의식이 없고 평등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 중앙 집권적 행정이 강화가 돼가지고 결국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자유의 경험이 없었던 프랑스인들 다시 노예화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1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미국에 갔더니 야 미국 애들은 왜 이렇게 그 자기 공화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왜 이렇게 잘하냐? 왜 잘하는지 보니까 그들만의 그런 자치의 문화라든지 그런 게 있더라 라는 식의 내용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나 아렌트. 자, 여성 철학자. 우리 그 윤리학 사상에서 배우는 그 철학자들이 여러 명이 있긴 한데 뭐 그 중에서 이제 몇 안 되는 여성 철학자이긴 하죠. 사실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정치 철학자이자 기자, 유대계 혈통, 독일 하노버 출생이 되겠는데 이 사람이 그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 저번에 이제 실존주의 할 때 얘기했었죠. 이제 하이데거와 이제 그 내연 관계에 있었다가 2차 대전이 터져요. 하이데거는 나치 편을 들죠. 나치는 뭐다?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했었고 2차 대전 당시 이제 탈출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데 독일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무국적 난민의 삶을 이제 겪게 되고 이걸 겪으면서 뭐다? 야, 이 내 공화국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은 인류 보편의 가치, 뭐 인간 존엄성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정작 내가 인간인 건 맞는데 내 공화국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식의 내용들을 쓰게 됩니다. 뭐 전체주의 기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공화국의 위기 다 아주 이제 유명한 책들이죠. 특히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심리학 쪽으로도 많이 다뤄진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난민과 같은 무국적 자들은 뭐다? 단지 시민권, citizenship 이걸 뺏긴 것뿐만이 아니라 권리를 가질 권리, 즉 인권을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 공화국이 있어야 내 인권 누릴 수 있다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권리는 어디에 의존한다? 국가에. 자, 본격적인 공화주의 내용 드디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영상 시작한 지 20분 지나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만큼 공화주의가 할 얘기가 많다는 것이에요. 자, 공화주의 그 목적이 뭐다? 첫 번째, 공공선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선 퍼블릭 굿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공동선 커먼 굿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선과 공동선을 구분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 윤리학 사상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런 걸 막 그렇게 너무 자세하게 구분하는 거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넘어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다? 중요한 건 뭐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이 되겠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한테만 이득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고려하는 바로 그러한 선, 그러한 굿, 그러한 좋음이 바로 공동선 혹은 공공선이다. 두 가지 단어를 활용해서 쓸게요. 자, 아까 보았던 이 키케로가 국가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화국은 시민의 것이다. 그러나 시민은 아무렇게나 모인 한 무리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냥 사람들 냅다 모여 있으면요.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다가 6만 명 모아놓으면은 그게 시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화국이라는 게 아니에요. 법에 대한 존중, 공화국의 법과 공동의 이익, 공동선에 대한 그런 동의가 있는 사람들. 그래야지 바로 공화국과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일개인의 이익과 전 시민단의 이익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모든 인간의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개인이 공동선에 귀속되어야 할 것을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가로챈다면 모든 인간의 결속은 깨지기 때문이다. 공화국은 누구 거죠? 특정 개인의 것인가요? 왕의 것인가요? 독재자 것인가요? 귀족의 것인가요? 아니요,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은 뭘 추구한다? 특정한 누군가만의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의 좋은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 국가의 힘으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걸 악용을 한다? 그건 공화국을 깨트린 일인 거예요. 인간의 결속, 공화국의 그 합쳐있는 그 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국가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개개의 시민에게 유익할 수 있겠는가라고 키케로는 반문하고 있네요. 자, 또 봅시다. 전반적으로 보아 장차 공화국의 정무를 맡아보려고 하는 자들은 필히 플라톤의 두 가지 교훈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그 플라톤이 국가론 썼고 키케로가 그런 국가론을 또 되게 또 본인이 또 되게 흠모했던 굉장히 또 존경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도 똑같이 국가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봅시다. 첫째, 항상 시민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리사욕을 떠나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것이고 이거 공동선 말하는 거죠. 둘째는 공화국 전 시민단을 일일이 보살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어느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을 돌보다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 경영은 후견인의 일과 같아서 그것을 위탁한 사람들, 말하자면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뭘 지향한다? 공동선, 공공선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자, 몇 가지 질문도 볼게요. 야, 이 지문이 아주 많아요. 자, 이번엔 루소 지문이 되겠네요. 자, 우리를 사회체제에 결합시키는 계약이 의무인 것은 오직 그것이 쌍무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의 특성은 그 계약을 이행할 때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일반 의지를 항상 옳다고 보고 사람들 모두가 각 개인의 행복을 끊임없이 원하는 것은 일반 의지를 자기 자신의 의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의사를 일반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수결이 아니라 그들을 결합시키는 공동이익, 즉 공동선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로소는요,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바로 우리는 이 국가는 우리의 공화국은 일반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가 바로 일반 의지가 되겠는데요.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우리 공화국 전체를 위해 이 전체의 선을 창출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의지, 바로 일반 의지가 되겠습니다. 자, 개개인의 특수한 그 이익을 향한 의지, 특수 의지랑 달라요. 특수 의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합리적인 방향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특수 의지가 되겠는데 일반 의지는 그러한 특수 의지들의 총합이 아니라 뭐다? 공동선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의욕하는 것이 바로 일반 의지가 되겠습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공동 인격체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회계약에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거해버린다면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각 구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한 몸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 공화국은 마치 하나의 몸과 같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일종의 이 몸, 공화국이라고 한 하나의 몸에 심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팔다리가 될 수도 있고 손가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에서 잘 기능한다는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하나의 몸으로서 서로를 소중히 대하는 그런 공동체의 그런 공화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봅시다. 자, 그 순간 각 계약자의 개인적 인격은 사라지고 이 결합 행위는 하나의 집합적인 단체를 만든다. 투표자 같은 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이 단체는 바로 그 결합 행위로부터 통일성과 공동의 자아, 생명과 의지를 받는다. 이 같은 개인의 인격들이 모두 결합된 공적 인격을 옛날엔 도시국가, 폴리스라 불렀고 지금은 공화국 또는 정지체라 부른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화국은 하나의 그 몸과 같아서 이 공화국의 의지는 뭐다? 이 하나의 몸인 공화국 전체를 위한 선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공동선에 대한 의지가 되겠네요. 자,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하네요. 자, 인간 그 자체라는 가정된 존재에 근거하는 인권 개념은 그것을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이 여전히 인간이라는 사실만 제외하고 모든 다른 특성과 특정한 관계들을 실제로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파괴된다. 인간은요, 공화주의는 특히 근대 자유주의가 개인주의를 강조한 것과 달리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혼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 진짜 자기 자유, 진짜 자기 선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화국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나 아렌트가 겪었잖아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독일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무국적 난민으로 살아가면서 야, 내 진짜 공화국에 내 공화국에 내 시민권이 없으면 내 권리를 향유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지배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자, 요
아까 봤었던 공동선과 더불어서 이 비지배의 자유가 공화국의 목적이 되겠는데, 이 비지배 이거 특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거 비교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유주의의 특히 근대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은 뭐다? 간섭받지 않을 자유, 불간섭의 자유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사생활, 나의 꿈, 나의 뭐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 나의 인생 이런 거에 간섭 안 하면 돼요. 소극적 자유거든요. 반면에 공화국에서의 자유는 뭐다? 간섭을 안 받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의에 의해서 예속되지 않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 자체가 없는 그러한 좀 더 적극적인 자유가 바로 공화국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자, 간섭받지 않을 노예보다는 자의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은 자유인의 삶이 월등히 훌륭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루소의 사회개혁론 지문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편히 지낼 수 있다. 그렇다고 감옥이 쾌적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키클롭스의 동굴 안에 갇힌 그리스인들은 잡아먹힐 차례가 올 때까지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무리 간섭을 안 받고 부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노예는 노예라는 것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그 관계가 있는 한 자유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게 이제 어떤 영화냐면은 1850년대에 그 미국이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였잖아요. 이제 북부는 노예제도가 없었고 남부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북부에 살던 솔로몬 노섭이라는 그 자유인 흑인이 갑자기 납치가 돼가지고 남부의 노예주로 팔려나가서 이제 살다가 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자, 이 등장인물 보시면은 주인에게 이쁨을 받았습니다. 노예는 노예인데 주인의 이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주인이 바뀌고 나서 그 원래 주인의 딸로 바뀌는 거죠. 원래 주인 사이에서의 그런 그 뭐 자식도 낳았다가 이제 원래 주인의 딸이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되자 남부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농장으로.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주인의 입장이 바뀌자 처지가 확실히 이거 완전히 180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거예요. 오른쪽에도 노예 신분이지만은 뭐 거의 자유인의 비스무리한 그런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인 이상에 아무리 간섭을 안 받고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인의 자의에 의해서 처지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화주의는 어떤 자유를 추구한다? 불간섭의 자유를 넘어서는 더 적극적인 비지배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버트 패티, 필립 패티시죠. 필립. 미국의 정치 철학자, 신로마 공화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되겠는데, 자,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가 자유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앤드류 헤이우드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하네요. 공화적 자유,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자의적 통치나 폭정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와, 시민들이 공적이고 정치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조합한 것이다. 보호와 참여,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자유의 개념을 도덕적 규범이나 헌법 구조와 관련하여 토론해왔다. 공화주의의 도덕적 관심은 투철한 공공정신과 명예, 그리고 애국심을 포함하는 시민적 덕성에 관한 믿음을 반영한다. 공화주의는 공적 영역을 개인적 성취를 위한 토대로 재설정하고 노력하며 정치의 사유화와 시장화에 저항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현대 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런 것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면은, 옛날에는 특정한 군주나 귀족들이 시민들을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걸 경계했던 거예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단순히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누가? 자본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자본이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지배하는 것을 경계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돈이 많은 자가 돈이 없는 자들의 단순히 노동력을 사고 이런 걸 넘어서 인격마저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 우리가 경계해야겠다는 것이죠. 이럴 때 공화주의가 단지 불간섭의 자유를 넘어서는 자본주의 우리 발전이 그런 그
또 이제 자유주의 발전하고 함께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본주의의 그런 부작용이라는 것은 자유주의의 부작용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의 그런 이런 비지배의 자유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키아벨리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회복한 나라에서는 열렬한 적은 있지만 열렬한 동맹은 없다. 폭정의 치마폭에 숨어서 군주의 재물을 얻어먹던 적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폭군 정치를 부활시켜 자신들의 권세를 되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결코 당파를 만들지 않는다. 자유로운 정치 공동체에서는 오직 올바른 행위에 의해 보상과 명예를 약속받고 도리에 어긋난 자들은 보상과 명예를 얻지 못한다. 또한 사람들은 공익을 똑같이 누릴 수 있으므로 특별히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향유할 수 있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화국의 좋은 점이란 것이에요. 무슨 공화국? 비지배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화국. 뒤집어 말해봅시다. 비지배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면요. 누군가의 자유에 의해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산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 재산,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명예가 언제든 그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지배자의 의지에 의해서 뒤집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유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자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지배의 자유인데 능동적 자발적 참여로 인해서 성취하는 정치적 결과물입니다. 자, 근대 자유주의는 뭐라 했었냐면요. 천부인권이라 했어요. 천부인권, 자연권. 자유는 뭐다? 모든 인간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근대 자유주의의 생각이거든요. 공화주의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화주의는 자유는 뭐다? 참여로 얻어내는 거예요. 참여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논쟁하셔야 되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는 뭐다? 이 자유와 공동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 혹은 그런 이유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공화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역사가 오래되고 공화주의자들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키케로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를 좀 이제 자연 발생적인 듯한 뉘앙스로 말하는 부분이 의문론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공화국은 뭐다? 그러한 자유를 위해서 기능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는 뭐다? 자, 특정인, 특권층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루소 글 한번 봅시다. 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 생존에 해로운 장애물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인간의 힘을 능가해버리는 시점을 가정해본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원시 상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인류는 그의 존재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 앞부분은 뭐냐면요. 그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이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억압적인 사회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억압적인 사회 제도로는 더 이상 인간이 자유롭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계를 통해서 사회제도를 바꾸자. 사회 체제라든지 정의관을 바꾸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봅시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그러한 장애물의 힘을 이겨낼 힘의 총화, 즉 사회 계약에 이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연합의 형태, 그리고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발견하는 것이 사회계약이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개인과 전체의 연합, 바로 그러한 결합이 있을 때 그래야 진짜 자유가 가능하다. 뭐야? 개인하고 전체가 결합을 하는데 개인의 자유가 가능하다고요? 시민적 자유라는 것은요. 연합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나 자유로운데요? 말해봤자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자유는 뭐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자, 봅시다. 이제 다시 논의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하건대 특히 제1인자들과 공화국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탐욕보다 더 추잡한 도덕적 결함은 없다. 왜냐하면 공화국을 사리를 취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며 불경하기까지 하다. 국가는요. 비지배의 자유라고 했었죠. 특정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특권층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 이거를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거 불경하다. 이건 추악하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래야 비지배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자, 국가는 뭐다? 고유의 목적과 가치가 있어요. 근대 자유주의랑 비교하면요. 근대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는 중립적이라고 봤어요. 가치 중립적. 개인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알아서 선택해서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라. 이게 자유주의거든요. 기본적인. 근데 공화주의는요. 조음의 가치를 국가가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게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이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이 좋은 삶이야 라고 좋은 삶의 모습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야, 그건 다 네 선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학교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을게. 네가 알아서 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또 정책으로 그러한 좋은 삶을 장려하는 뭐 세제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삶에 명예를 주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자, 오른쪽에 도미에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죠. 라 레퍼블리크. 뭐다? 레퍼블리크. 공화국은 마치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키워요. 먹이고 가르칩니다. 공화국도 마찬가지로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번에 봤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공동체주의랑 유사하죠.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주의를 시민적 공화주의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둘이 아주 긴밀하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아까 뭐였습니까? 공동선과 비지배의 자유. 그 두 가지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법치가 필요하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려야 돼요. 그걸 법치라고 하는데, 자, 누군가의 자의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법이 지배하는 것이다. 권력자, 왕, 귀족, 사람이 다스리게 하면요. 그 사람의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설령 착한 사람이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때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 비인격, 인간이 아닌 법이 다스리게 하자. 비지배의 자유를 위한 수단이자 정당성 있는 지배가 되겠습니다. 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은 그것이 양도될 수 없다는 똑같은 이유로 대표될 수 없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 의지에 존재하며 의지는 대표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은 모든 법은 무효이다. 그것은 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를 통치할 그 법은 뭐다? 일반 의지가 승인하는 그런 법이어야 돼요. 즉 공동선을 향한 의지가 승인하는 법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를 그것이 어떤 정부 형태를 갖추든 뭐 민주정이든 귀족정이든 군주정이든 뭐든 공화국이라 부른다. 그게 공화국이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루소는 실질적으로 혼합정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때만 공공의 이익이 지배하고 공공의 것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자유로운 인민은 복종은 하지만 예종되지는 않으며 지도자는 두지만 주인은 두지 않는다. 자유로운 인민은 오직 법에만 복종하며 다른 사람에게 예속하도록 강제될 수 없는데 이것은 법의 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법에만 복종해야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안 당하는 것이에요. 봅시다. 국가가 해체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통치자가 더 이상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다스리지 않고 주권을 빼앗는 경우이다. 그때는 심한 변화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다스려지지 않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중대한 범죄자가 판결을 받거나 출소할 때마다 이런 그 논쟁들이 나오잖아요. 조두순 우리가 사용하자. 시민들 분노 그게 달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출소할 때 물론 저도 당연히 이 사람의 범죄가 매우 나쁘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 만약에 지금 법에서의 처벌이 약하다고 하면요. 법의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지 개인이 가서 처벌한다? 그건 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몇 유튜버라든지 몇몇 시민들이 사적 제재를 하려고 했었죠. 내가 가서 처벌하겠다 이제 조회수를 위해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뭐다
사적 제재한다? 그건 공화국 아니에요. 법에 따라 해야 됩니다. 애초에 사적인 제재 자체가 객관적일 수가 없고 공공선을 위해서는 하나의 그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자, 이어서 가봅시다. 디지털 교도소 이거 이런 거죠. 자, 옛날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처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박제해가지고 두고두고 욕해주세요. 이게 디지털 교도소거든요. 자, 물론 법의 그런 시스템이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당연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디지털 교도소는 일종의 사적 제재로서 공화국의 법치 이념과는 상충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적 제재이기 때문에 일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사적 제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의에 의해서 휘둘릴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시면은 대학생 A씨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 박제돼가지고 이제 억울함 호소하다가 본인은 아닌데 거기에 억울하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뭐 이제 뭐 복수심이라든지 앙심이라든지 뭐 다른 뭐 이유로 인해서 범죄자 아닌 사람을 범죄자인 것처럼 이제 둔갑시키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이제 끔찍한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 공화국은 뭐다? 법치가 중요하다. 자, 물론 대한민국이 너무 그 문제 해결을 법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무슨 청소년 범죄가 심해진다 어떻게 할까요? 뭐 처벌을 강화한다. 무슨 성범죄가 심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처벌을 강화한다. 뭐만 하면 처벌을 강화한다가 해결책으로 나오거든요. 너무 법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리고 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법이 다 해결할 줄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민적 덕성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적 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민적 덕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공동선, 시민의 의무, 공적 일에 대한 관심, 지식, 소속감 등등 이러한 태도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화국이 되려면 그런 공화국의 규칙인 법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이 공화국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시민적 덕성으로서 권리에 대한 존중이 시민들의 권리죠. 이것이 생활 방식과 관습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당연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공동체의 몰락이 부패 때문이라고 봤어요. 공동체는 마치 신체와 같아요. 몸과 같아요. 처음에 건강하다가도 나중에 점점 쇠퇴하고 몰락하고 죽음에 이르는 게 바로 이게 공동체인데 불평등한 권력의 소유, 타인을 지배하는 현상, 정치사회 부패가 초래되고요. 부패가 즉 시민적 덕성이 타락을 해버렸을 때 공동체의 활력 자체가 감퇴해버리고 늙어버린 국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인 일에 있어서 가능성의 한계는 우리 생각만큼 좁지 않다. 한계를 좁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과 악덕 그리고 편견이다. 나약함, 악덕, 편견. 비열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있음을 결코 믿지 않는다. 비천한 노예는 자유라는 말을 들어도 코웃음 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공화국을 망치는 것 바로 뭐다? 시민적 덕성을 저해하는 나약함, 악덕, 그리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봅시다. 그러므로 유의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정말 그럴 필요가 있다면 우선 재산을 획득하되 추하고 가증스러운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착실한 방법을 통해서 하라. 둘째, 재산을 지혜와 근면 절약으로 증식시켜라. 마지막으로 셋째,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이용하도록 하며 말초적인 관능의 욕구와 사치를 충족시키려 하지 말고 오히려 호의와 자선을 베푸는 데 쓰도록 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돈 버는 거 뭐 벌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돈을 벌 때 시민적 덕성,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돈을 벌라는 것이에요. 그저 돈 벌려고 자신의 삶을 이제 부덕함으로 나락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자, 밑에 지문 하나 더 봅시다. 진실로 사람의 위엄은 그가 살고 있는 집에 의해 갖춰지긴 하지만 전적으로 집의 덕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집 주인 때문에 집이 명예롭게 되어야지 집 때문에 주인이 명성을 얻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왜 위대한 인물들, 위인들 보면은
그 사람이 태어난 생가가 또 관광지로 되게 많이 격상이 되잖아요. 무슨 말이다? 그 생가가 아무리 초라하고 누추할지라도 그 주인이었던 사람이 위대하다? 그 집도 덩달아서 가치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꼭 상업적인 가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저 비싼 집, 액면가가 높은 집에 살면은 내가 거기에 걸맞는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 거기에 걸맞는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이 그 집을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시민적 덕성을 갖춰야 된다. 자, 토크빌 말합니다. 시민적 덕성 없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며 권리에 대한 존중 없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시민적 덕성 없이는 또는 권리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훌륭한 사회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또 봅시다. 인간들로 하여금 무정부 상태와 폭정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자신들로 하여금 독립성을 유지하고 비굴하지 않게 복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은 권리 개념이다. 위대한 사람들 중에 덕성이 없는 사람들은 없듯이 다시 말해서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덕이 있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국민들 중에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국민도 없다. 그러한 권리 개념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볼게요. 비롤리. 이 비롤리라는 사람이 쓴 공화주의라는 책이 되게 짧거든요. 짧은데 공화주의 핵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와 능력, 즉 시민적 덕성이 공화 정부의 토대가 된다. 공화국을 외세, 폭군,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만이 아니라 법률도 당연히 필요한데 개인의 이익이 공공선의 일부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지혜, 관대한 정신, 공적 삶에 참여하려는 정당한 욕구, 억압자에 정하려는 의지가 요구된다. 그러한 시민의 그런 내면적인 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 아십니까? 이제 그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 오른쪽에 그 로댕이라고 하는 그 조각가 아시죠? 그 생각한 사람으로 유명한 자 깔레의 시민, 그러니까 깔레의 부르주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남겼는데 프랑스랑 영국이랑 전쟁을 할 때 영국군에게 그 깔레라는 도시가 포위를 당했대요. 이때 자 시민들을 살려주고 대신에 우리가 나와서 죽겠습니다. 라고 나왔던 자발적으로 나섰던 시민 대표여서 자 부르주아라고 하니까 시민들 중에서도 돈 좀 있고 명예도 있고 배울 대로 배운 그런 사람들이죠. 시민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죽음을 걸고 하는 건 굉장히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쩌면 극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내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초월한 공공선을 향한 그런 봉사의 정신들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이런 걸 갖춰야 된다. 또 하나 세 번째 참여가 있어야지 공화국이 잘 돌아갑니다. 무슨 참여? 공적인 삶에 대한 참여다. 참여란 단어가 participation이잖아요. 이 어원을 따져보면요. partake, part, take 부분을 점유하는 거예요. 즉, 이 공동체의 정치 권력이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요. 내가 참여, participation 하면서 part를 이 일부분을 권력의 일부분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즉, 정치 참여는 정치 권력의 부분을 점유하는 것으로서 내가 우리 공동체의 권력을 점유할 수가 없다? 나는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노예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유한 권력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되려면 시민들이 공동선의 문제에 관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참여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좋은 법률은 더욱더 좋은 법률을 만들지만 나쁜 법률은 한층 더 나쁜 법률을 가져온다. 국가 일에 대해서 누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국가님이 망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회적인 일들, 공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 그 나라는 공화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자, 또 봅시다. 영국의 인민들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들이 자유인 것은 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며 의원이 선출되면 영국 인민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 짧은 자유로운 기간에 그들이 자유를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유를 잃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정치인들이 저를 뽑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때는 마치 이제 뭐 다 섬길 듯이. 근데 뽑히고 나면은 언제 그랬는 듯이 바뀌는 것이죠. 선거 때만 투표장에 가서 그거 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나는 내 의무를 다 했는데요. 난 참여 다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선거 때만 4년에 한 번씩만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국가에서는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는 뭐다? 비지배의 자유는요, 공짜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만드는 거예요. 자, 토크빌이 뭐라 했습니까? 미국 갔다 와서 교훈을 얻었어요. 야, 얘네들은 되게 자치적인 역량이 좋다. 자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유. 미국 건국 초기에 여러 타운들이 있었잖아요. 마을 단위에서 지방 분권적인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미국은 연방제 국가고 지방 색깔이 강한 그런 지방의 자율성을 그런 강조하는 국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작은 단위의 타운에서 사람들은 공적인 일들,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삶의 터전이자 정치 공간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운영과 유지에 참여해야지 진짜 자유가 가능하다. 보다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평등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상호 보증하고자 하는 우리의 강력한 결단 아래에 만들어진 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요, 공론장의 정치를 또 얘기하면서 우리가 공적인 공간에서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해야 된다. 단순히 선거 때만 참여하고 아니면 무관심하고 이래 가지고서는 공동선, 법치 어렵다.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참여자 전체의 힘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잠재적인 권력의 힘도 달라진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화주의 요소 네 번째 바로 뭐다? 혼합정이 되겠습니다. 혼합정이 뭐냐면요, 자, 우리 정치체제 기본적인 3요소가 있거든요. 세 가지 체제. 통치자가 한 명이면, 주권자가 한 명이면 군주정, 소수 집단이면 귀족정, 다수 집단 전체라면은 그걸 민주정이라고 해요. 이때 루소는 뭐라 그런다? 루소를 비롯한 공화주의자들은 뭐라 그런다? 키케로 등등 다 포함해서 혼합정이어야지 된다. 루소는요, 순수 군주정, 순수 귀족정, 순수 민주정의 경우에 타락하고 변형되기 쉽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를 섞어야 됩니다. 섞음으로써 각자의 요소들이 각자의 다른 요소들을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균형이 이루어진다. 권력의 균형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부패와 타락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계층, 특정한 권력기관이 모든 힘을 소유한다? 당연히 그런 권력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의적으로 전부 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폴리비우스가 말하기를 공화국 로마가 왜 성공했느냐? 바로 순환과 혼합정에 의해서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지배자층이 단일 계층인 순수 정체, 순수 군주, 순수 민주, 순수 귀족정 금방 부패한다는 것이고요. 점점 나태하고 안일해진다. 권력이 타락하고 배제된 자들, 군주정이면 나머지, 귀족정이면 또 나머지, 민주정이면 또 나머지들이 불만을 이제 표출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된다. 군주정은 참주정이 되고 귀족정은 과도정이 되고 민주정은 폭민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섞음으로써 나태하지 않도록 경계의 채찍질을 서로가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정치가 그런 식이었죠. 귀족의 원로원, 그리고 군주정 요소인 집정관, 또 민주정 요소인 호민관이 서로 견제 균형,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제의 가치인 자유와 귀족제의 가치인 지혜와 군주제의 가치인 대승적 사랑이 조화될 수 있다. 상호 보완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나중에 몽테스키우의 남자학 같은 경우에는요,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삼권 분립이다. 입법, 행정, 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제시하기도 했었고, 이것이 또 우리나라 정치의 기본 또 구도로 자리 잡는 것이죠. 자, 봅시다. 어떤 사물이든 그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가장 적은 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귀족과
귀족이 아닌 자의 목적을 검토해보면 전자에게는 지배하려는 갈망이 있고 후자에게는 단지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갈망, 다시 말해 귀족보다 지배권을 장악할 전망이 적으므로 자유 속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민이 자유를 보호하는 직책을 담당하면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이 그것을 독점하지 않도록 훨씬 잘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마키아벨리는요, 정치 구도의 역사를 귀족,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과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대립 구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변이 좁은 정체, 귀족이 맘대로 다 하는 정체, 이런 정치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평민들이 주도권을 잡고 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치여야지 가장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혼합정으로서 그런 요소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귀족도 평민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모두의 정치, 갈등을 이제 관리하는 정치가 바로 이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이제 합리적인 그런 공화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소 바로 공화주의적 애국심 되겠습니다. 자, 공화국은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애국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림 보시면 자크 루이 다비드, 또 신고전주의 또 학파 사람이 되겠는데, 화풍의 사람이 되겠는데, 자, 신고전주의가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영웅들, 그리고 기독교 성인들, 역사의 위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는 또 그런 사상 아니겠습니까? 호라티우스 형제 맹세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로마 공화국에 대해 충성 맹세하는 호라티우스 삼형제, 로마식 경례를 하고 있네요. 물론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에 하면은 나치식 경례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런 경례를 한 장면인데, 자, 애국심이라는 건 어쩌면 이런 겁니다. 뭐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화국의 정치 공동체, 생활 방식, 시민 동료를 향한 뭐다? 카리타스, 대승적 사랑이 바로 공화주의적 애국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시문 한번 읽어볼게요.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기억은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독재에 대해 항거한 역사나 자유를 향해 투쟁한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함께 고통받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회고함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도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슴 깊이 일깨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이 그 4.19 혁명이라든지 군부 독재 시절의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제 이후에도 있었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들이 있었잖아요. 더 좋은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는 그런 나라구나. 4.19와 이후 민주주의의 그런 운동들을 보면서 우리도 자유로운 국가를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 의무감, 자발적 헌신에 대한 그런 마음들, 이게 바로 애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나라를 그냥 아무 이유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나라가 뭐 인터넷이 빨라서? 아니면은 뭐 BTS 때문에? 아니면은 뭐 사계절? 뭐 때문에? 아닙니다. 이 나라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화국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공화국을 만든 과거의 그런 역사, 그러한 경험과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념행위들, 특히 공화국의 기념행위들이 시장의 세계화와 폭증하는 정보사회에서는 더는 가치가 없는 캐캐묵은 애국주의의 표현이며 지나간 시대의 잔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들의 역사와 의미와 가치, 그 역사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아름다움을 부여할 수 없는 국민이 시민적 문화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인 자긍심을 가지긴 어려울 것이다.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 쉽게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는 것처럼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가 없는 국민은 비굴하게 있다가 자기보다 약한 자들 앞에서 쉽사리 포악한 압제자로 변하게 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애국심은 뭡니까? 나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정신적인 자긍심의 원천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국심과 자긍심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요, 비굴합니다. 강자에게 그냥 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근성이 약자들을 만나면은
약자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것이고, 약자를 억압하고 노예화한다? 이거는 공화국의 비지배의 자유랑 상충되는 거죠. 노예화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국과 조상의 위대함에 대해 비겁한 거짓말로 잔뜩 치장한 유치찬란한 국민적 자부심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의 이야기들 속에서 비록 짧았고 군사적으로 패배하여 사라졌던 것이라도 그런 자유의 소중한 경험들을 다시 발견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우리나라를 진정한 시민 공동체로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도덕적 의무감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연하킴? 지성팍? 이세돌? 아니면은 김치 워리어? 손흥민? 페이커? 다 상관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애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훌륭한 스타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공화주의 애국은 뭐다? 자유를 향한 그런 역사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화국에서 오는 거예요. 막 국뽕 유튜브 보면서 한국만 4019년에 있다는 이유 세계는 2019년에 머무르는데 한국은 막고 일본은 안 막았던 베트남이 초비상 사태가 되어버린 이유 현재 전 세계가 한국에 손 벌리는데 일본의 뒤통수까지 맞은 베트남 이렇게 해야지 애국심이 생기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 애국심보다 자유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애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공화국, 비지배의 자유를 추구하는 공화국이니까 애정하는 거예요. 구성원 간의 차별이 없고 주종의 지배 관계가 없는 비지배의 자유 그런 공동체다. 획일적 강요된 애국심 아니고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공동체 공유된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금을 이렇게 말하네요. 애국심과 종교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두 개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비롤리 애국심의 대상인 진정한 조국은 오직 자유로운 공화국일 수밖에 없으며 나라 사랑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타고나는 감정이 아니라 법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좋은 정치와 공적인 삶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불붙게 되는 열정이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은요. 타고난 감정이 아니에요. 공화주의적 자유, 공화국의 자유를 위해서 참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후천적이고 인위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민족주의적 애국과 공화주의적 애국의 요소가 둘 다 있는데 어느 한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기에 대한 맹세가 2007년 버전하고 1972년 버전이 다르거든요. 옛날 버전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민족주의적 애국이었죠. 버전이 2007년 이후에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애국한다는 것이에요. 민족주의적 애국, 우리 민족의 국가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태어난 나라, 대대로 살아왔던 나라,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것에 의존하는 감정이죠. 태어난 건 선천적인 거니까. 공화주의적 애국은 다르다. 정의로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인위적이고 후천적인 감정이다라는 점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종교 얘기인데 요거는 간략하게만 언급을 할게요. 공화주의 문제 나오면서 시민 종교 얘기까지 자세히 다루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내용은 간략하게 이런 것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시민 종교는요. 시민적 덕성 함양을 위한 시민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들의 그런 체계를 그대로 말하는 어떤 신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시민사회가 공유하는 가치 체계다. 우리 공화국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합의해서 살고 있구나. 우리 공화국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긍정하지? 이런 의미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화국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라고, 정신적인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회계약에 의해 주어진 신민에 대한 주권자의 권리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신민은 자신의 의견이 공동체에 중요한 결과를 미치는 경우에만 주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를 사랑하도록 종교를 갖게 하는 일이 국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의무를 사랑하도록 하는 종교. 그러나 이 종교의 교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지켜야 할 도덕과 의무에 관련되는 한에서만 국가와 그의 구성원에게도 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주권자가 그 항목을 정해야 하는 순수한 시민적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이때 주권자가 정한 항목이란 종교와 교의로서가 아니라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나 충실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사회적 의식으로서 요구되는 항목이다. 주권자는 누구에게도 이 항목을 만들도록 강요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국가에서 추방할 수 있다. 즉 하나의 공화국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요. 자, 루소는 뭐라 했습니까? 한 몸이라 했었죠. 한 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신 아래에서 뭉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바로 시민 종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시민사회의 가치. 예를 들어 뭐 어떤 시민사회는 뭐 용기, 어떤 시민사회는 뭐 명예 이런 걸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관용. 공적 공간에서 토론할 때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기 위한 태도가 되겠는데요. 자, 관용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용인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랑 너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 너 생각도 뭐 너의 의견이지. 왜 용인해 준다? 비지배의 자유라서 그런 거예요. 나도 너도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의사, 상대방의 의지에 내가 종속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제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정적들에 대해서는 격한 분노를 나타내야 된다고 믿고 또 그래야만 위대하고 용감한 사람의 정신 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에게는 정중함과 관용을 베푸는 것보다 더 찬양할 만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관용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저 남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런 것은 노예화, 비지배의 자유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공화주의 이야기들 다뤄봤는데요. 공화주의는 처음에 말했다시피 국가관 단원에서도 나오고 특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대립하는 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화주의 사상가들의 지문을 보시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개념만 딱 잡고 가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